이쪽 위에 (16세기) 후반 선조 때, 성종 때 출발 선조 때 살인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다고 그랬지. 잡고 난 뒤에 이게 1575년, 임진왜란 20년 전 얘기인데, 선조 때 살인파끼리 나눠. 살인파끼리 지들끼리 권력쟁탈전을 벌여 더 많이 권력을 갖겠다고. 그래서 16세기 후반 선조 때 소위 붕당이라는 게 형성돼. 무슨 소리냐? 살인이 두 쪽이 나는 거야. 동인당, 서인당으로. 이걸 동서분당이래. 이게 1575년의 일이야. 1575년이니까 갑을병정무 기경신이게 갑이 연도상에서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년이면 을이지. 그래서 이걸 을해년에 이 갈라졌다 해서 을해당론이라고도 불러. 좀 유식한 말로. 자, 이건 붕당 정치는 아니야. 붕당이 발생하는 얘기야. 붕당 정치는 17세기부터야. 이 붕당을 배경으로 해서 17세기 전반 인조임금 때, 인조임금 이래로 인조, 효종, 현종 이러면서 붕당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가 나타나. 이걸 붕당 정치라고. 붕당 정치라는 게 전개돼. 붕당 정치는 자기가 권력을 잡은 기간에는 책임지고 정치를 해야 돼. 이건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권력이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럼 70개는 서인이 갖고 있는 거야. 서인 주도에 주로 남인이 참여하는 정치야. 25개는 남인이 갖고 있어. 그리고 북인이 한 2개, 뭐 무수석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주로 서인이 갖고 있는 정치.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권력을 운영하는 걸 붕당 이러는 거야. 이 정치는 권력을 잡은 정당은 요즘 말로 하면 책임 정치라고 그래. 책임을 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러잖아. 그래서 이건 이 자율적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거야. 항상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야. 스스로 책임져라 얘기하면 좋은 거야. 오늘날 정당 정치가 자율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요. 집권정당, 권력을 잡은 정당은 권력을 잡은 기간에 모든 국정을 책임져야 돼. 그럼 다음 선거에서 그 국정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고 집권정당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책임정치라고 그래. 그런데 얘가 이대로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변환이 문제야. 변질을 해요. 변질, 썩어요. 17세기 후반에 17세기 후반 숙종 때 변질을 해. 이게 붕당정치 변질이야. 본질이 변한 거지. 뭐가 나타나느냐? 환국정치라는 게 등장을 해. 붕당정치가 변질해서 뭔 얘기냐?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 붕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1개 정당만 권력을 가져. 2개가 아니고. 변했잖아. 본래 붕당이란 2개 이상이 연합하기 이 소리인데 1개 정당만 권력을 잡는. 이건 일당전제화라고 그래. 1개 정당이 오로지 전자, 오로지 통제한다 해서 일당전제화 이러는 거야. 1개 정당만 권력 잡는 형태야. 1개 정당만. 이게 1680년 경신년에 경신환국이라고 해서 서일당 전제화 하는 거야. 그 다음 남일당 전제화, 다시 서일당 전제화 이러는 거야. 2년 후의 얘기인데 얘기니까 별 필요 없고 여하튼 그러니까 잘못된 건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거야. 해결책이 나와.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18세기 영조 정조 때 스스로 못했으니까 타율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탕평평에서 탕평정치라고 해요. 탕평정치라는 게 전개가 돼. 이건 스스로 못하니까 뭐 타율적 견제와 균형이야. 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찍어 누르는 거야. 타율적 견제와 균형.
영조는 내 편, 영조 편을 키워. 탕평파를 키워. 탕평파라는 걸 육정해. 정조는 그것도 없고. 이 얘기는 나중에 영정도 하면서 다시 할게. 그러니까 17세기는 붕당 정치, 18세기 탕평 정치. 이 얘기야. 이게 역시 1800년에 갑자기 정조가 죽어버려. 이러니까 11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임금을 해. 정조의 아들이. 11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냐고. 그런데 3년간 1800년에서 1803년까지 할아버지가 유명한 영조지. 영조가 65세의 나이에 16살짜리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65세 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뭐 그런 거 있어. 옛날에 그 뭐지? 해를 품은 달인가? 거기 보면 뭐 세자빈 뽑는데 그 질문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조가 물어본 질문이야. 자기 부인 뽑을 때. 아주 유명한 얘기야, 그게. 그러면서 영조가 죽고 난 뒤에 얘는 사도세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조보다도 어려요. 할아버지 부인이 손자보다도 어려. 손자보다도 아래야. 6살인가 어려요. 그래서 얘가 1800년에서 1803년까지 3년간 수렴청정을 해요. 이 안동김씨 집안의 여자인데 정희망 김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수렴청정하고 1803년부터 친히 순조라는 사람이 정치를 해. 그런데 친히 정치를 하는데 아직 권력이 그래서 11살에 3년 지나봐야 14살밖에 더 되냐고. 14살에 무슨 정치를 하겠냐 이게요. 그렇게 자기 장인이 대리 정치를 해. 그게 안동김씨 집안의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원래 정조가 살아있을 때 이 약혼을 시켜놨어. 아들을 결혼하는 거로.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안동김씨 집안의 김조순이라는 사람 결혼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19세기에 특정 집안의 권력을 휘둘르기 시작해. 이게 19세기 순조 때 순조, 헌종, 철종 19세기 정치가 이게 세력이 흐르는 길이 한쪽으로 몰려. 왕한테 세력이 흐르는 게 아니라 특정 집안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거야. 이걸 세도 정치라고. 세도 정치가 전개가 돼. 유명한 안동김씨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 다음 헌종임금 때는 풍양조씨, 이건 조두순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시 철종 때는 안동김씨, 이건 유명한 김좌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 뭔 드라마에 이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예? 한 50년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5, 6집안, 특정 5, 6집안한테 권력이 쏠린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건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해결책. 그 해결책이 19세기 중반 고종 때 뭐야?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야.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라는 거야. 네. 뭐 안동김씨 축출. 안동김씨 내쫓잖아. 축출. 그 세조 정치를 끝나겠다 한 얘기야. 자, 이게 조선조 후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17세기는 자율적 견제와 균형하는 붕당, 18세기는 타율적 견제와 균형 탕평, 19세기는 그나마 무너진 거야. 세도. 이런 거야. 세도 정치. 자, 이게 조선주기 붕당 정치가 흘러가는 과정의 얘기야. 네. 그 위에 해놓은 게 그 얘기야. 그러면서 그 밑에 글리 넘어가는 과정을 왕 중심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일단 152쪽 선조 16세기 반, 그게 선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들 광해군. 선조는 조선왕조에서 40년 이상 왕을 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첫째가 가장 오래 임금을 한 영조, 52년 한 사람. 그 다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오래 한 선조. 이렇게 선조는 오래 하면 안 돼. 근데 오래 했어, 이 자식이. 그리고 숙종. 이 3명이 40년이 넘어요. 이 3명이. 자, 그 중에 하나인 선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까지. 그러면서 아들이 왕위를 잇지. 이게 유명한 후궁의 자식인 광해군이야. 네.
자, 그 광해군 정치 알아야 돼. 첫째, 북인 집권. 첫째, 북인을 집권 정당으로 하는 거야.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실리적 중립 외교. 조선주 27명의 임금 중에 외교를 제일 잘했어. 양다리 걸치기 작전. 얘기야. 명나라, 청나라한테 머리가 약은 거지.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2번이나 부원병을 파병한 게 요즘 뭐 BTS 때문에 시끄럽더만. 이거 관련된 얘기인데, 그게. 중국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지. 명나라 구원병 파견하잖아. 2번 파병해. 2번 파병해. 근데 6.25 때도 북한 측에 다 파병한단 말이야. 그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원조했다. 항미 원조. 이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 때 파병을 했어. 그런데 그 명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여진족, 만주족 때문에. 즉, 후금, 청나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도와줬으니까 너희가 우리 도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신들이 강하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구원병 파병을 해. 그래서 총사령관 도원수 강홍립이한테 야 지금 저 멍청한 대신놈들은 원칙을 따져갖고 도와주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내가 보기엔 힘이 셀 것 같다. 저 자식이 힘이 세면 도와줬다고 우리 천하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일단 명나라 편에 싸우는 척 하라. 핑 하고 입으로 총알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만약 청나라가 힘이 세다 싶으면 때려치고 청나라 가서 붙어라. 이랬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해군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홍립에 가서 보니까 압도적으로 청나라가 빼어나더라고. 청나라가 가서 붙어요. 그게 광해군의 비밀 명령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자로 관향향배라고 그러는데 정세를 보아서 나아갈 바 향배를 정하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광해군이야. 이 말이 나오면 정세를 보아서 돌아가는 판을 보아서 나아갈 행동을 정해라. 향배를 정하라. 얘기야. 이게 광해군 얘기야. 그래서 강홍립이가 청나라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 뭐 폐모살제 엄마를 덕숙에다가 가지고 이복동생 영창대군한 이복동생을 죽이게끔 놔뒀다. 살제 된다고. 그래서 광해군을 축출하지. 광해군은 정치 잘못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아니야. 조고로 쫓겨난 거야. 부실이 없거든. 정치를 잘한 사람이야. 그래서 불안하니까 강화도로 유배를 벌였다가 강화도 유배도 불안해. 광해군 세력이 다시 일어날 것 같거든.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유배지를 제주도로 옮겨버리는 거야. 참 멀리서 못 들어오게끔. 그 제주도에서 살다가 인조가 죽기 직전에 죽어요. 광해군이. 오래 살아. 인조가 죽기 직전에 죽어요.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이게 광해군이야. 자, 그러면서 인조 반정이야. 조선조의 반정이 2번 있었는데 중종반정, 인조반정. 연산군 내쫓는 광해군 내쫓는. 둘 다 연산군, 광해군 다 후궁의 자식들인데. 자, 인조반정. 그러니까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이 참여를 해. 그래서 서인 주도의 남인 참여 정권, 소위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거지. 이 시기에 호란이 일어나는 거지. 정묘란 병자호란. 이 호란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는 독살당해서 죽고 둘째 아들 봉임대군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해. 이게 17세기 중반에 효종이야. 북벌론으로 유명한. 그래서 그 효종, 북벌론 하는 게 나와. 북적정벌. 그러면서 효종이 왕자 시절에 자기 스승이 유명한 송시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효종은 왕위 계승권에 좀 거리가 멀어. 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된 인물이야. 얘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자기가 정통성이 떨어져. 왜? 조선왕조는 큰아들이 임금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이야. 경국대전에서. 그런데 왕자는 왕자인데 큰아들이 아니라고. 둘째 아들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정통성에 약점이 있어요. 맨날 대신들이 정통성 갖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바람막이가 필요해. 자기 정통성을 막아줄 사람. 대성략자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을 불러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송시열과 그의 제자들이 대거 조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학자들이. 왜? 임진왜란을 계기로 연이어서 호란, 외란호란, 오랑캐가 난리 피는 걸 계기로 정통 성략자들이 정치판에 안 들어갔어요. 왜? 정치판에 들어가면 오늘날은 그 공무원도 파트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경제관료, 외교관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옛날은 안 그래. 옛날은 관리가 만능이냐 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민족도 만나고 상황에 따라서 재정개혁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관리가 되면 오랑캐, 일본놈, 여진족놈을 만나야 돼. 그놈들하고 말 섞기가 싫은 거야. 그럼 말을 안 섞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무원 안 해야지. 그러니까 대과를 안 봐요. 했는데.
그냥 효과만 보고 끝나는 거야. 송시열이 그랬다고. 효과만 보고 끝이 난 거야.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효종이 임금이 되다 보니까 스승 송시열을 거의 끌고 들어오다시피 중앙정계에 끌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산에 은거했던 사람이다 해서 산님 이런 거야. 진짜 산에 은거하는 건 아니고 정치판에 개입하지 않던 고고하게 살던 학자들 얘기야. 그래서 송시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송시열과 그의 사촌형 송중길을 우두머리로 하는 세력이 다시 정치판에 개입했다. 이게 산림의 진출이라고 그래. 효종. 이들이 어느 때 쫓겨나느냐? 축출. 영조 때 축출당해. 영조 때. 한 6, 70년 만에. 그게 효종의 얘기야. 그러면서 효종 때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하멜 표류기.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인조 때 들어온 사람은 벨트브레이. 아들 효종 때 들어온 사람은 하멜. 둘 다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효종 때 나선정벌. 이것도 외교사에서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효종의 아들 현종이 임금을 하는데 이 현종이 특이한 사람이야. 효종이 복림대군 효종이 큰형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로 청나라 땅 수도 심양에 잡혀가요. 그래서 이 부부가 딱히 할 일이 없었나 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현종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외국에서 태어난 애야. 국내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야. 현종은. 그리고 이 현종은 후궁이 없어요. 후궁이. 원래 있기는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들은 후궁을 안 둬. 왜? 부인이 명성황후 김씨라는 얘기야. 명성황후 민비 말고 명성황후로 호칭을 가진 여자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명성황후 김씨라는 여인이 있는데 상당히 독설 맞아. 그래서 임금이 다른 여자 쳐다보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여자 쳐다보면 그날 그 여자가 사라져요. 어디로 없어졌는데 없어져. 죽였는지 어떻게 내쫓았는데 하여튼 없어져. 그러니까 현종도 눈치가 빠르잖아. 괜히 부인 승질근들에 득들 게 없으니까 아예 여자 쪽으로 눈을 안 돌려. 그게. 그래서 특이하게 후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대단한 여자인 거지. 명성황후 김씨가. 그래 그런지 그 아들이 사고 치고 다니는 거지. 이게 유명한 숙종이야. 장애인으로 유명한. 가진 여자 건들고 다녀. 숙종은. 억눌렸던 게 풀렸던 모양이야. 예. 자, 현종이야. 현종 얘기는 나중에. 유명한 예에 관한 소송에서 예소이라고 해서 상봉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게 현종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상봉 문제. 예.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밑에 동당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읽어봐. 그것까지 떠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서 17세기 반 18세기에 숙종이 등장해. 역시 40년 이상 권력을 잡았던 숙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러면서 북벌론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이 숙종 때야. 이 북벌론도 뒤에 외교사에 가면 나와.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18세기에 경종이 등장을 해. 유명한 희빈장씨, 장희빈의 아들이야. 장옥정이라고. 장희빈의 아들인데 얘가 임금을 해요. 그런데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예. 그 일설에는 뭐 후일 영조가 죽였다고 돼 있는데 그건 뭐 하여튼 얘기는 그래. 자, 그리고 18세기 중후의 군주. 중후의 군주는 중요하다고 그랬지. 신라 끝부분에 두고 9세기 흥덕왕. 사치금지령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고려말 중후의 군주. 누가 있다고? 공민왕. 이 중요해. 조선조 중후의 군주 영종조. 이 사람들은 중요해. 특히 영종조. 자, 영조, 정조는 다 알아야 돼. 방법이 없어야 돼. 일단 일반적으로 왕은 목적이 왕권 강화야. 그렇지? 당연히 왕권 강화가 목적이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민생 안정을 하는 거야. 꼭 민생 안정이 의무는 아니야. 이건 하면 훌륭한 임금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이것까지 하면. 여기다가 한술 더 뜨면 문물정비까지 해. 이러면 성군 소리 듣는 거지. 그래서 세종대왕, 영조, 정조 이런 사람을 성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을. 요걸 갖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걸 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거길 봐봐. 영조. 첫째, 왕권 강화를 해. 어떻게 하느냐? 탕평정치, 탕탕평평, 사이좋게 놀아라.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근데 영조가 실시한 탕평정치는 뭐라고 그러냐? 완론탕평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완만한, 즉 느슨한 얘기야. 완만한, 느슨한 논의에 입각한 탕평정치를 추구하였다 해서 완론탕평이래. 이건 옳고 그름, 시시비비라고 그러죠. 예?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못 나눠. 왜? 이 영조는 약점이 있어. 엄마가 천민이야. 무술이야. 천민 중에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게. 그래서 불분명. 그러니까 강력한 개혁을 못하는 거야. 본인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들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 북인은 광해군이 쫓겨나고 난 뒤에 서서히 쇠퇴를 해. 그래서 17세기 현종 때 정도 가면 북인이 거의 없어요. 사색분당 중에 북인이 사라진 거야. 사라졌다는 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옷 갈아입고 다른 애들이 된 거야. 어딘가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남이냐. 이게 예를 들어 노론. 이게 예를 들어서 소론 이런다고. 4세기, 3세기 된 거야.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건 사색당파라고 그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북인은 흡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 골수남인, 골수노론, 골수소론 빼는 거야. 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중독에 좋게 표현해서 회색 분자들 얘네들만 뽑아. 너 일나 봐. 그래서 영조 편을 만들어. 어디 갔어? 영조 편을 만들어. 어디 갔냐? 이 영조 편을 만들어. 그래서 그 영조 편을 탕평파라고 불러. 이걸 그러니까 자기 편 키우기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본인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못 나눠. 그리고 엄마가 물기는 여자 천민이란 말이야. 천민 중에서 궁궐에서 가장 밑바닥이야. 그래서 엄마가 좋은 옷을 못 입어서 영조가 비단 옷을 안 입었어. 그리고 소식을 해. 엄마가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쉽게 먹어. 이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서 부심이 될 때까지 살게 되는 거지. 영조에. 임금이 되게 죽는 게 뭐냐? 비만으로 죽어요. 비만으로. 운동은 안 하지. 먹는 건 기름진 거 먹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병 없는 놈이 없어. 세종대왕은 온몸이 병이야. 매도까지 있어, 매도까지. 자, 그 영조의 탕평정치, 완론탕평이야. 그 완론탕평을 밖으로 빼서 시시비비 불분명.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자기 편을 키워요. 탕평파 육성. 그러면서 아들이 15세가 됐어. 아들이. 첫째 아들이 5살에 죽었어요. 세자로 책봉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세자가 됐어. 그 둘째 아들이 유명한 사두 세자야.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5세가 됐어. 15세면 아까 뭐 입학 연령이야? 성균관 입학 나이야. 그래서 성균관에 예의상 입학하러 가요. 예의상 입학식장에 가. 그러니까 영조가 첫째 아들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 때는 좀 신경을 쓰는 거지. 그래서 입학식장에 따라가. 임금이자 학부모 자격으로.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임금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거기를 보시면 유명한 탕탕 평평에 관한 학생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내려. 그걸 탕평교서라고 그래. 그러면서 영조가 하긴 얘기를 비문으로 새겨놨어.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탕평비야. 하단에 있어. 하단에 탕평비가. 밑에. 자고 탕평비문을 반화해야 돼. 탕평비문을. 특히 밑에 거. 편당을 짓지 아니하고 두루 화합하는 것이. 사이좋게 놀자 이 소리지. 그게 영조야. 역시 왕권과 같이. 자, 그리고 300개 서원을 정리. 서원 정리. 아까 얘기한 효종 때 등장한 산림은 내쫓는 거지. 자, 그리고 이조전랑의 사안부사관 홍문관 3사관리 선발권 제도를 폐지해. 이건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경국대전이 세조 때 시작해서 세조 때 완성이 돼. 발표는 성종 때 하는데 그래서 편의상 경국대전은 성종으로 봐요. 1485년. 성종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00년이 흘렀어. 18세기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시대에 맞게 법을 좀 손을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 경국대전을 놔두고 새로운 걸 추가한 법전을 만들어서 그걸 속경국대전, 줄여서 속대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부법이고 속대전은 신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부법과 신법이 있는 거야. 이게 영조 때 속경국대전, 속대전이야. 네. 자, 여기까지가 1, 2, 3, 4가 왕권 강화책. 그런 다음 민생안정책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백성의 군역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균역법. 그리고 서울에 물가가 자꾸 오르고 백성을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실업자 구제책, 굶어 죽는 애가 없어야 되니까 실업자 구제책을 실시해. 그게 뭐냐? 천계청 준설공사라는 거예요. 한강 하천 바닥을 파요. 오염된 그 쓰레기를
파서 이걸 10m 넓이로 넓히는 거야. 그러면 바닷물 물이 흘러가면서 모래가 쓸려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모래를 걷어내는 거야. 배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걷어내는 거야. 이걸 춘설 작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청계천이라는 폭 넓은 하천이 등장한 거야. 서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도심 한가운데 넓은 하천이 등장하는 경우 그렇게 안 많아. 우리나라 한강 같은 데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웬만한 나라 다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요. 도시 한가운데 거의 큰 바다는 아니도 바다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강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은 대단한 거야. 그 유럽 사람들이 오면 놀래. 서울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바다 같은 넓은 강이 있다는 점에 놀래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놀래. 그게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예. 자, 그게 한강 청계천 준설공사. 오늘날 청계천. 오늘날 청계천이 등장하는 요인이야 이게 영조 때. 이게 민생안 정책이라 할 수 있어. 나는 선주임금처럼 전쟁이 났다고 가장 먼저 도망가고 그딴 짓 안 할게. 나는 끝끝내 서울을 지킬게. 그 대신 이 부자들 돈 좀 내놔. 이러는 거야. 그건 수성유능이라고 그래. 성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성을 지키는 대신에 돈 내놔. 얘기야. 한양 짓게 돈 내놔. 그리고 노비공간법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9번째 가면 서리 관직 등을 허용하였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천민이란 말이야. 왜? 무술이라는 여자가 천민이니까. 그래서 양반하고 천민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은 천민 되는 거야. 아래 거로 따라 나가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영조는 뭐 양반이 아닌 자들의 슬픔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서를 양반 첩자식 관직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서리 관직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영조 때부터예요. 근데 핵심 보직은 못 들어갔어. 중요 보직은. 건설부 건설국장, 법무부 법무국장, 교육부 학무국장. 이게 꽃보직이야. 여기를 들어가야 장차관을 해먹는 거야. 여기를 들어가야. 그걸 청요직이라고 해. 맑고 중요한. 핵심 보직이 얘기야. 핵심 보직까지는 못 들어갔어. 그 핵심 보직까지 서울이 들어간 건 정조 때야. 손자 때. 손자가 할아버지 이 소원을 들어준 거지.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예. 자, 그게 서울의 관직 등용 얘기야. 그리고 가혹한 형벌 폐지. 나무를 껴가서 무릎을 으깨는 거. 압슬형이라고 해. 누를 압자. 무릎 쓸자라서. 압슬형. 얼굴에 문신 드는 것. 자자형. 이런 이 비인륜적인 얘기를 없애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형수 3심제. 다른 말로 삼복제. 사형수에 한해서 3번 심사하는 제도. 30제, 삼복제 같은 얘기야. 삼복제를 운영하고. 자, 그러면서 거기 8번째 보시면 문물정비를 해. 문물정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동국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편찬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커라는 거야. 이 브리테니커가 영국에 시작해서 현재 미국으로 건너갔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브리테니커야. 그 다음 두 번째 유명한 게 프랑스의 라로스라는 백과사전이야. 인터넷에 보면 그 백과사전에 위키 뭐라는 거 있지 왜? 그게 프랑스 라로스예요. 그게. 그리고 뭐 독일 건 필요 없고. 일본의 이 브리테니커를 모방한 게 일본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니프니카라는 건데 일본 백과사전을. 그 니프니카야. 그 니프니카를 모방한 게 우리나라 동아세계 대백과라는 거 있어. 그게 니프니카를 한글로 바꾼 거야. 그게. 이게 외국 백과사전이야. 그리고 네이트에다가 지금은 다 깔려 있는데 한국사 관련된 건 출전을 보려면 백과사전에 출전을 보려면 뭘 보라고 써 내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건 한국학 백과사전이야. 한국에 관한 것만 모아놓은 백과사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야. 민국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줄여서 민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백과사전을 정부가 편찬한 거야. 동국문헌비고라는 정부 편찬 백과사전. 이거 외워야 돼. 동국문헌비고 정부 편찬 백과사전. 정부가 편찬한 백과사전. 자, 이게 영조라는 사람이야. 영조. 이게 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그냥 묶어서. 그래서 묶는 방법이 왕권강화책, 민생안정책, 문물정비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정조인데 정조가 양이 더 많아. 수업은 다음 주에 하고 거기도 왕권강화, 민생안정, 문물정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문물정비까지 하니까 성군 소리를 듣는 거야. 예. 나는 개인적으로 정조를 존중해. 정조는 학문에도 뛰어나고 무에도 뛰어나.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라는 사람이 무에 뛰어나요. 그래서 한반도 고구려 전통무예가 12개가 있어요.
12기가 있어. 거기다가 4도에다가 만든 무예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몇 개야? 20개지. 거기에 정조가 말 타고 싸면서 칼싸움하는 무예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무예로, 전통 무예로 유명한 데가 충주 아니야. 그래서 전통 무예를 24기라고 불러요. 그걸 무예 도보통지라는 책이 나와요. 그게 정조 때의 얘기야. 그게. 정조는 문무에 달동한 사람이야. 기록에 보면 정조라는 사람은 이 활을 쏘는데 5순, 그러니까 1순이 10발이에요. 50발을 쓰면 50발이다. 10점 만점이에요. 골든 타켓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지. 아주 세계적인 궁사야. 그러니까 이 학문도 빼어나고 정조는 무예 능력도 추증하고 그게 정조라는 인물이야. 그 정조라는 인물은 시중에 떠도는 얼굴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좀 이렇게 거대하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실제 얼굴하고 좀 뽀샵 처리된 얼굴은 많이 다른데 여하튼 이게 정조라는 인물이야. 시험은 영조보다는 정조가 더 중요해. 정조가 더 잘 내요. 이게. 그래서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정조에서부터 이 다음 이제 외교사야. 그리고 이 골치가 이거요. 175, 176, 177, 178 여기 요 페이지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 페이지. 이 경제 단락이 중요해. 가장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아요. 왜? 한반도 경제가 농업사에서 상공업사회로 건너가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가장 출제가 높은데요, 여기가. 다음 시간에 그 정조에서부터 할게. 정조에서부터 경제 일부까지 다는 못할 것 같고 일부까지도 하고 싶어.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정조에서부터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